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이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44번째 주제는 9시간 동안 이어진 살인, 청주 아파트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범죄자들을 소개하면서 정말 잔인한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오늘 소개할 범죄자 역시 엄청나게 잔인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잔인함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그동안은 보통 연쇄살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살인 후에 시체를 분해해서 혹은 분쇄해서 처리하는 잔인함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살인범은 그 인내심이 대단하고 잔인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3년 2월 3일 일요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던 황씨 할머니가 예배에 참석하지를 않으셨어요. 교회에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지인은 여러 차례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고요. 일요일마다 빼먹지 않고 교회에 오시던 분이 안 오시니까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게 요새는 이렇게 복도식 아파트가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다 이런 복도식 아파트였잖아요.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아파트 사진을 갖고 왔고요. 황씨 할머니는 약 5년 전부터 혼자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 근처에 살던 아들 내외가 자주 찾아뵈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사골국을 들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는데, 이때 친정 어머니도 같이 가셨대요. 자, 함께 갔던 친정 어머니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이 며느리만 홀로 시어머니 집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할이 많지 집안이 조용했고, 며느리는 혹시 어머님이 주무시나 싶어서 사골국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살며시 안방 문을 열어보았다고 해요. 그 방 안은 물이 흥건했고, 그 흥건한 물만큼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패닉에 빠져서 주차장에 있던 친정 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했고, 친정 어머니가 부랴부랴 올라와서 상황을 확인하고 곧장 신고를 했는데, 이때 시간이 오후 3시 30분 정도였다고 해요. 바로 출동한 경찰들은 할머니 상태를 확인했지만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고, 안방은 물이 문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차오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난장판인 안방과는 다르게 거실은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범인이 일부러 정리를 한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거실은 범인이 뭔가 자신의 흔적이 있으니까 정리를 했다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이런 추측은 발견된 할머니의 휴대전화에 묻은 고무장갑 흔적으로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즉, 살인범은 할머니를 죽이고 거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자신의 흔적을 지운 것이었죠. 경찰들은 결국 족적도 지문도 DNA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요. 다만 범인의 행적을 재구성해 볼 수는 있었는데요. 범인은 안방에서 할머니를 살해한 뒤에 고무장갑을 착용한 다음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할머니 몸 위로 뿌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할머니가 죽어가는 동안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할머니를 가해한 흉기를 싱크대에서 씻었기 때문에 싱크대 배수구에는 피로 뭉쳐진 머리카락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해요. 게다가 할머니의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한 뒤에는 현관의 도어 뷰어 렌즈에 휴지를 끼워 넣어서 범행이 늦게 발견되도록 머리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관문에 있는 도어 뷰어 렌즈입니다. 이 할머니의 상태는 굉장히 끔찍했다고 합니다. 머리 뒤쪽을 12차례나 강하게 가격을 당했고, 양쪽 눈 부위 역시 가격의 흔적이 있었으며 왼쪽 새끼손가락도 부러져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입 주변에는 토사물이 흩어져 있었으며 침대에는 대변마저 놓여져 있었고 할머니의 시신 밑에는 이불이 깔려 있었는데 그 밑으로도 피가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할머니를 무차별하고 잔인하게 공격했다면 당연히 원한 쪽으로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황씨 할머니는 경제력도 있었고 교양도 있는 편이라 남과 원한을 살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주변의 평판이었죠. 경찰들은 이웃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게 되었고 그러자 이웃들은 2명의 사람을 지목하게 됩니다. 술만 마시면 주변 사람들과 싸워대는 남자 A 씨와 2일 밤 늦은 시간 고무장갑을 끼고 복도를 서성였다라는 여성 B 씨였습니다. A 씨의 경우에는 할머니와도 몇 차례 다투는 모습을 목격한 이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집을 현장 검증까지 했고요. 실제로 욕실에서 핏자국이 다수 발견되어서 혈흔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것은 모두 A 씨 부인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A 씨가 자신의 부인을 욕실에서 때려서 피가 튀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를 죽인 범인은 아니지만 A씨도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B씨 역시 그날 밤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고무장갑을 끼고 복도를 왔다 갔다 했을 뿐이었고 그 동선 역시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범인은 다시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3월 12일 경찰은 서울의 혈흔 분석가를 초청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혈흔 분석을 맡겼고요. 1차로 할머니에게 폭행이 가해진 장소가 안방이 아니라 거실과 주방 사이에 놓여있던 식탁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4차 현장 감식을 통해서 비닐 랩에서 미약하지만 혈흔이 묻은 쪽지문, 그러니까 부분 지문을 발견해 내었다고 해요. 경찰은 즉시 AFIS 지문 자동 식별 시스템을 통해서 1차로 사람들을 걸러낸 뒤에 현미경 대조를 통해서 한 명의 용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자, 장 씨의 현장 검증 사진이에요. 자, 이 장 씨가 바로 범인이었던 거죠. 그녀는 청주시 상당구에 거주 중이던 41세 보험 설계사 장 씨였습니다.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그냥 장 씨라고만 나와요. 그렇다면 장 씨와 황 씨 할머니는 대체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하게 살인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사실 장 씨의 어머니와 황 씨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였다고 해요.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에서 혼자 외동아들과 외동딸을 키우는 처지다 보니까 막역하게 서로 의지하는 그런 사이였고 당연히 장 씨 역시 친숙하게 이 할머니 집을 왕래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들린 적은 있지만 자신은 범행과는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했고 경찰은 그녀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쪽지문 하나로 범인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평소에도 그 집에 왕래하던 인물이니까. 하지만 경찰은 그녀를 자유롭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랩에 묻어있던 혈흔에 대한 DNA 검사를 의뢰해서 그 혈흔이 할머니 것이다 라는 게 밝혀지면 그러면 그때는 단순히 왕래만 했다라는 말이 거짓말인 게 밝혀지기 때문에 그녀를 체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곧바로 그녀가 살던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복을 시작합니다. 밤새 잠복을 한 결과 그 다음날 낮 12시경에 커다란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집을 나서는 장 씨를 발견하여 그녀를 조용히 미행하기 시작했죠. 자, 장 씨가 이제 범행 흔적을 없애버릴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뒤를 쫓던 중에 마침내 혈흔 분석 결과 그 랩에서 발견된 게 할머니의 혈흔이 맞다라는 연락을 받게 됐고 그 자리에서 장 씨를 긴급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랩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된 거죠. 그 랩에서 장 씨의 지문, 할머니의 혈흔까지 같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녀가 들고 있던 쇼핑백에서 나온 옷가지들은 물론이고 그녀의 자동차 시트와 핸들 등에서도 혈흔 반응을 찾아낼 수 있었고요. 모두 피해자 할머니의 DNA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묵비권을 사용하면서 버티고 있던 장 씨도 마침내 입을 열게 됩니다. 조사 중인 장 씨, 뉴시스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제가 최근에 3천만 원 정도 빚을 졌는데 암 진단까지 받아서 자살하려고 그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우연히 황씨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할머니가 들어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자라고 해서 집에 들어갔어요. 할머니께서 차를 끓이는 도중에 보니까 식탁 위에 현금 봉투가 있길래 저도 모르게 그걸 훔치려다 할머니에게 들켰고 그래서 다투다가 저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선반에 있던 김장용 돌로 할머니를 때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진술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서 그녀의 동선을 파악했는데 우발적 살인이라는 자백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던 거죠. 자, 장 씨의 범행 동선을 용감한 형사들에서 가져왔는데 보시면 먼저 1월 31일 4시 20분에 엘리베이터로 10층에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1층에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엘리베이터로 10층으로 올라가고요. 이때 서류를 들고 있었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다시 1층으로 내려오고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자, 그녀는 31일 오후 4시 20분에 아파트에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13층에 있는 피해자 할머니의 집까지의 동선을 확인한 뒤에 20여 분 후에 엘리베이터로 다시 1층으로 내려옵니다. 이후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간 뒤 2분 뒤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약 30분 뒤에 차를 타고 사라졌어요. 즉 그녀는 두 차례나 복도에는 CCTV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의 동선도 보면 그런 뒤에 약 1시간 뒤에 갓길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장 씨는 이번에는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서 계단으로 13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척한 거죠. 그리고 범행 뒤에 약 9시간이 지나서 피해자 할머니 집에서 나와서 새벽 3시 6분쯤에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경찰의 추론과 그녀의 진술에 따라서 사건을 해석해보면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됩니다. 사업을 하는 황씨 할머니의 아들이 할머니를 잘 챙긴다라는 소문이 나서 할머니에게 돈이 좀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고요. 실제로 식탁 위에 현금 봉투 역시 아들이 사건 전에 용돈으로 드렸던 3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장 씨는 할머니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돌로 내려친 할머니가 안방으로 도망치자 할머니를 쫓아가서 수차례 거쳐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할머니의 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폭행을 멈추고 집안 청소 및 범행 흔적을 지우면서 중간중간 이 할머니한테 차가운 물을 받아서 뿌려요.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기를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장 씨의 자백에 따르면 할머니는 다음날 새벽까지는 살아계셨고요. 할머니의 죽음을 확인한 뒤에야 장 씨가 집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척 하다가 김장 때 김치 숨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던 돌로 할머니를 내리쳤고 할머니가 계속 살아 계시자 도망가는 할머니를 뒤따라가며 돌로 내리치다가 할머니가 한거 불능 상태가 되니 자기도 힘드니까 이제 집안 청소로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와중에 차가운 물을 계속 가져다가 뿌리면서 약 9시간 동안이나 할머니가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죠.
장 씨의 범행 동선을 보시면 1월 31일 6시 10분에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3시 6분에 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9시간 동안 이 집에서 머물렀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거실을 청소하다가 안방문을 열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숨만 헐떡이고 있는 할머니를 내려다보면서 아직 안 죽었네? 라고 말하면서 세숫대야에 차가운 물을 받아서 뿌리는 장 씨의 모습이 연상되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범행으로 장 씨가 얻은 것은 현금 30만 원과 할머니 집에 있던 목걸이 등 약 56만 원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56만 원을 위해서 9시간 동안 한 사람을, 그것도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보아오던 어머니의 친구를 9시간 동안 폭행하고 고문하며 죽인 것이죠. 결국 그녀의 범행은 모두 밝혀졌고요. 재판부는 금품을 훔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죄를 인정을 할 목적으로 74세인 노령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면서 범행 전 행적과 범행 후 치밀하고도 대담한 증거인멸 행위 등으로 비추어 보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계획적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아니하다 라고 하면서도 장 씨에게 25년형을 구형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신이 드린 용돈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9시간 동안 고문과 폭행을 받다가 돌아가셨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그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25년이면 모범수로 가석방까지 가능할 경우 장 씨는 약 60세 정도면 사회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20년 이상이 지나면 무기수도 가석방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41세의 장 씨는 61세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이 조금 더 강력하게 범죄자들을 단죄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로 무의미한 희망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다가 돌아가셨을 황씨 할머니의 명복을 뒤늦게나마 빌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충족해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